조금 이르게 지금 끊어 오셔가지고 한 3시 45분 정도까지 여러분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저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이렇게 만납니다만 오늘 하필이면 이 첫 시작하는 날 대구시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또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민 여러분들 중에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혹시 이탈리아 여러분들 특히 가톨릭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지순례 많이 가시죠? 혹시 이탈리아 한번 가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그죠? 오늘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조금 더 새삼스러웠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보셨던 분들이 더 질문을 많이 더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은 실제 1506년에 시작해서 1626년에 완성이 됩니다. 거의 한 120년 정도를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진행 과정들이 수많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또 아주 많은 교황들이 실제 이 대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기상으로 바로크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렇게 성 베드로 대성당을 얘기를 했고요. 그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또 베르니니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대성당과 베르니니를 이렇게 한번 결합시켜 봤습니다. 그러나 대성당 자체 역사를 보면 성당이 완성되는데 마지막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베르니니죠. 우리는 2020년에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당대의 르네상스인들을 화가로서 만났습니다만 그들은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였고 또 조각가였고요. 혹은 과학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르네상스인이라고 표현하게 될 텐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베르니니 역시도 원래는 조각가이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건축가로서 그 시대에 또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당대의 또 교황의 가장 또 사랑을 받았던 한 조각가이자 건축가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그 당대에 1500년대 16세기 17세기 이어지는 이 120년에 걸친 대역사를 진행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 하반기 시작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핵심에는 종교개혁이 있고요.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부패였죠. 그죠? 가톨릭의 부패였습니다. 그 부패의 핵심 뭡니까? 전쟁이었죠. 그죠? 네,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전쟁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 이동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이 서구 문명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톨릭에서 다시 말하면 반개혁을 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가톨릭의 옛 권위를 다시 내세워야 되는, 주장해야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 교인의 입장에서 베드로 성당을 만날 때와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임석재 교수님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혹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혹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아까 이제 시간이 촉박 이게 사실 40분에 할 내용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가 뭐 이제 요 지역 이게 그 순례 성지 순례가 우리가 보통 성지 순례하면은 산티아고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뭐 예루살렘 쪽이 제일 중요한 성지고 그 요 중세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성지 순례의 종착지가 된 게 한 9세기 10세기.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그 순례 종착지 중에 하나였죠. 예루살렘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피아차 델 포폴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포폴로가 피플이란 뜻이니까 이제 시민 광장. 이게 우리로 치면은 서울 광화문 그러니까 이탈리아 축구 시합 하면은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응원할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모여요. 그리고 건축적으로나 여기 중요한 건물들이 광장을 쫙 둘러서서 있고 건축적으로나 광장 도시적으로나 이제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성지 순례하면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하면 대충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물론 아래쪽에서도 오겠지만 그 위에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해서 이렇게 해서 요 다리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리를 해서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요 폰테 산 안젤로 그죠? 요게 이제 엔젤이란 하고 요 폰테는 이제 다리란 뜻이고 요 다리를 많이 건너기도 하죠. 그러면은 요렇게 강 따라 티베르 강 따라 해서 요거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 성지순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십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미켈란젤로의 요 돔 그리고 이제 브라만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줄리아노 다 상갈로 미켈란젤로 이게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을 구둥분 자른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성소피아 모델이에요. 성소피아 모델인데 요게 이제 성소피아인데 요건데 그 십자군 전쟁에 이제 십자군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경로가 그리스로 해서 그 비잔틴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이걸 많이 봤죠. 근데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직자들이나 뭐 기사나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참여했고요. 그 중에는 목수, 장인, 석공, 심지어 매춘부까지도 참여하고 뭐 아무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학자와 건축가들이 그때 이제 그리스 땅을 처음 보고 로마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리스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잘 그냥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거 번역이 돼서 철학 위주로 해서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 기독교 교리가 신학 교리가 성립되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플라톤 이데아 개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이 이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책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는 거의 안 갔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다가 십자군 때 많이 이제 그리스
땅을 가서 신전들을 직접 보고 무엇보다도 이걸 보고 그다음에 1456년 7년인가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떨어지잖아요.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러고 그때 거기 있던 이제 동방정교 소속 기독교 계열의 학자들이 대거 서방으로 탈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네치아 들어가고 로마, 피렌체, 밀라노 뭐 해서 이탈리아로 가장 많이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 중에서 건축. 그래서 아까 이제 왜 그러면 이 중앙형이 나타나게 됐느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성소피아 모델, 그러니까 동방정교, 비잔틴 동방정교 쪽에서는 중앙형 모델을 전통적으로 썼어요. 중세 때도. 그러니까 유럽 서방 카톨릭에서는 선형 모델을 썼고 동방정교는 중앙형 모델을 썼어요. 똑같은 카톨릭인데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죠. 저도 그 동방정교 성경책을 봤는데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고 어쨌든 카톨릭은 다 범 기독교에는 속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콘스탄티노플이 떨어지기 전에 동방정교의 중앙형 모델이 서방 중세 카톨릭 교회 건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게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이제 떨어지고 비잔틴 떨어지고 나서 학자들이 그 건축가, 장인, 뭐 예술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 쫙 서방으로 탈출하면서 그때 가져온 모델.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때 네오플라토니즘의 D1 개념하고 아주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철학자들, 르네상스 때 철학자들하고 건축가들이 협업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D1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다빈치의 그 스케치 같은 중앙형이죠. 그래서 가운데 D1의 초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유일자라 그러죠. 유일자. 그게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일 수도 있고 군주일 수도 있고 근대적 주체인 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앙의 초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 공간들이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부속이 되는, 그러면서 이게 전체로 중앙 초점형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카톨릭이 종교적으로는 이제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후에 그 이제 개신교한테 얻어맞은, 그래서 아까 그 못 보여드린 것 중에 요게 이제 교황청 건물 옆에 보면은 스칼라 레지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투시도 원근법을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짠 건데, 요게 보면은 나중에 지어진 건데 이거를 나중에 지은 이유가 루터를 잡아다가, 루터는 물론 사망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죠. 소설을 쓴 거죠. 카톨릭에서. 루터를 잡아다가 요 계단을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게 하는 벌을 주려고 뭐 해서 이제 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이제 역종교 개혁이라고 보통 그 역사책에서 쓰는데, 이제 그 역종교 개혁에, 그래서 아까 그 공의회 때 바르톨로메오 추기경이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해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 신도들을 포섭하고, 그때 생긴 그 수도회가 예수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베네딕트 회나 시토 회나 그 프란체스코 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세 수도회인데, 예수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쪽에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해외에 대학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강대학이 예수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이 한국 교구에서 세운 거고, 서강대는 예수회에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카톨릭 계열인데,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은 이를테면 국방부에서 세운 거고, 서강대학은 전투 사단에서 세운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저거를 전도를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은 예수회 본 성당이 있어요. 더 제수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크 교회
건축, 이탈리아 바로크 카톨릭 교회 건축의 효시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관을 사람들을 신도들을 끌어들이게 만드는 유입성, 그러다 유입을 하려면 이제 뭐가 화려해지고 음영도 막 한국 사람들은 이게 평평한데 서양 사람들은 들고 날고 이게 심하니까 음영이 찢기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바로크 르네상스 건물은 표면이 대체적으로 평활한데 바로크는 울퉁불퉁해요. 그럼 음영이 찢겨지고 하면 이제 하고 눈에 띄니까 이제 사람들을 유입이 쉬워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질문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성 베드로 대성당이 1506년에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이 됐을 때 전혀 다른 물론 많은 건축가들, 교황들의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완성되도록 했던 종교회의가 이제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45년에 해서 한 1563년까지인가 그렇게 아마 이루어진 종교회의입니다.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루터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반개혁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다시 내세우려고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런 화려한 대성당이 완성되는 데 도움을 줬죠. 많은 대중들에게 가톨릭의 권위와 위험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편안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스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도 건강하시죠? 예. 예,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라 하니까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주제가 조금 엇갈리실 수도 양해해 주시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몇 년 전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불타고 나서 제 기억에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똑같이 복원하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으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났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생각에 똑같이 복원하자는 것과 아니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100년, 200년, 1000년을 가는 성당을 다시 하자는 의견에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귀동냥으로 듣기로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보물은 베드로 성당에 다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온 최고 부자가 베드로 대성당 교황청이다. 근데 너무 그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공개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거다는데 그걸 그게 사실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한 네. 질문입니다. 예, 직접 보물이라는 게 문화재나 아니면 보석 아니면 진귀한 골동품 아니면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의 오래된 이런 등등등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단순한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티칸 박물관이 있고 바티칸 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소장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만 모아놓은 미술책이 저한테 한 권 있는데 이제 타슈엔이나 테라일 같은 데서 이제 유럽의 다국적 출판사인데요. 타슈엔 같은 건 이제 외우기 쉽고 테라일은 조금 어려운데 거기서 화집을 굉장히 많이 내요. 크게 해서
뭐 건축, 미술, 뭐 온갖 종류의 정말 수천 권이 나왔어요. 이제 그 중에 그 바티칸 루브르 뭐 해가지고 엄청 크고 한 1000페이지 되는 이만한 책이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나라도 뭐 국립박물관 이런 데 보면은 중앙국박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소장품을 다 전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순회하거나 뭐 순회 전시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소장품 목록인데, 주로 이제 미술품에 한정된 거니까 뭐 보석이나 무슨 골동 뭐 무슨 뭐 오지에, 왜냐면은 그 이제 역사책 펴 보면은 지리의 대발견 뭐 이런 게 이제 르네상스 시작되면서 나온다 보니까 마젤란 나오고 콜럼버스 나오고, 근데 그게 좋게 얘기해서 그 이제 약탈하고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싣고 다니면서 온갖 건데, 그게 그 히틀러나 그러니까 나폴레옹부터는 그게 이제 제국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에는 그게 대부분 교황청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미술품 목록조차도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보통 그냥 박물관에, 모든 전 세계 박물관에서 통용되는 범위인데, 그거 말고 더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바티칸 도서관에 또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시대 때 자료들 이런 것들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에서 이스탄불 그 경로가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임진왜란 때 와서 우리나라 뭐 학자 도공 뭐 다 데려갔듯이 거기 그거 이제 돌아가면서 비잔틴도 보면 이제 그리스 문명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거치고 하면서 엄청난 자료들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교황청 도서관에, 그래서 그 빈켈만이라는 18세기 때 이제 현대 미학의 창시자가 그리스 전문가였는데요. 그리스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티칸 도서관 사설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리스 자료들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던 첨단 자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다 정말 막 구석 어디 창고에 박혀 있는 거 끄집어내서 먼지 털어서 처음 막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도서관에도 보면은 이제 문헌 자료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가 많이 있을 테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그냥 개인 성격이 약간 늘 중도, 뭐 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신교인데 약간 종교 화해론자예요. 그래서 불교 욕하는 목사를 전 제일 싫어하고, 그렇다고 내가 불교를 안 믿으면 내 종교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남의 종교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게 저는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성당들이, 그러니까 제일 불에 많이 탄 성당이 이제 요크 대성당이고, 영국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근데 그게 이제 다 돌이니까 왜 불이 나느냐 싶겠지만은 천장 구조 속에 보면은 이제 목조를 많이 써요. 겉을 이제 돌로 이렇게 보기 좋게 마감을 하지만, 그리고 첨탑 같은 게 특히 이제 높이 올라가려면은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돌로 하면 공사도 힘들고 아래쪽 기단부도 커져야 되고, 아까 그 베드로 성당 첨탑 보여드렸지만은 기단이 어떻게 뭐 돌 갖고 구조적으로 하면 되지만은 집안이 침하버리면은 요즘같이 집안 보강 공사하는 기술도 없고 하던 때에, 그래서 첨탑 같은데 특히 속에 그 구조는 다 목조로 짜거든요.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불은 수시로 엄청,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중요한 고딕 성당들이 한두 번은 다 크고 작은 불이 났는데, 그걸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원형 복원을 했죠. 왜냐면 문화재니까. 근데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물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물들은 그 일드 프랑스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우리로 치면 경기권들이죠. 거기 이제 뭐 샤르트르니, 랭스니, 아미엥이니, 뭐 르망이니 해가지고 노아영이냐는 그 이제 조그마한 도시들마다 하나씩 있는 성당들, 이게 건축사에서는 더 중요하고, 노트르담은 약간 이제 파리라는 도시의 대교구 성당이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뭐 빅토르 위고도 거쳐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중요한 거지 순수하게 건축사에서만 보면은 중요한 건물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그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전기로서 화제가 났을 때 지금 그 남아 있는 거를 다 이제 다음 시간에 샘플 할 텐데 샘플도 똑같은 운명이었거든요. 중세 때 성당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1666년 로마 대화제 때 반타요. 그래서 똑같이 복원하려고 그러다가 싹 헐고 지금 이제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뭐 옛날 중앙청 건물 김영삼 대통령이 뭐 싹 밀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렇게 밀어버리지 말고 왜냐면 중앙청 건물 같이 이런 이제 정치적인 건 없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샘플처럼 또 불타고 남은 절반을 싹 밀지 말고 불타고 남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이제 폐허의 미학이라는 컨셉을 더해서 약간 좀 현대적으로 해서 그 불탄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그냥 전통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게 유럽의 오랜 전통이고요. 예,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립적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고. 예. 저는 약간 박쥐 같은. 근데 프랑스에서는 결정을 그건 원형 모르겠는데요. 복구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형 복구는 했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예. 예. 마이크 옵니다. 예. 예. 황금동에서는 이동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1506년에서 1626년 120년간 우리 세대를 볼 때 한 4세대에 걸쳐서 이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 그 말했던 그 브라만테, 상갈로,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가였던데 이분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브라만테가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전에 그 기초 해놓은 거에다가 다시 이어올려면 저 내용이 전체 다 바뀔 텐데 어떻게 일이 연결되는가도 궁금하고 또 그 당시에 1500년대 초기 때문에 이 건축 이 자재 재질들이 지금 이거 생상도 못하는 겁니다. 최고 높이가 보니까 220m까지 오르는데 그 당시 뭐 크레인도 없었을 테고 오른 뭐 철근도 없을 테고 빔도 없었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근데 이제 그 브라만테의 원안이 대체적으로 뭐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죠.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우리가 그 이 세인트 피터스는 교황청 대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 공화국의 대성당인데 로마 대교구의 대성당이 또 있어요. 그 이제 라테라노인데 이게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서는 세인트 피터스랑 라테라노가 약간 라이벌 관계.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건축을 라테라노 구역은 이쪽 끝에 또 어마어마하게 그 세인트 피터스 구역만큼 넓은 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라테라노는 대체로 지금까지 그냥 중세 그 성향 양식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랑 라테라노 라이벌 관계 이런 거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관계에서 좀 튀려면은 뭔가 새로운 그리고 건축 예술적으로 새로운 그 시도 새로운 양식을 수용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브라만테 원안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교황청 이건 이제 건축주가 교황청이니까 건축주 요구 사항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미켈란젤로 도움 세울 때도 이제 교황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금 더 그 아까 그 원안을 그대로 미켈란젤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이제 교황청하고 절충을 하면서 브라만테 안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크게 뭉치는데 교황 그 브라만테 원안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타협이 돼서 지어진 거니까 뭐 그거는 크게. 그리고 유럽은 대체적으로 유럽의 예술 특히 건축은 이렇게 모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하나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사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막 어마어마한 화가들이 수학 기간에 보면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앞 시대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는 습작 기간 한 1, 2년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야 그렇게 그냥 가만히 혼자서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이 왜 할 짓 없어서 남의 거를 똑같이 뺏겨 그리냐 그러는데 그게 뭐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유럽 문화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전통이 포멀리즘 전통인데 모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 중앙형에서 그 다빈치의 그 동심원하고 북층 공간 모델이 딱 이제 시대의 대표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이제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좀 그건 이제 거시적인 해석인데요. 그런 흐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근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편견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편견인데요. 그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시대 때부터 기중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기중기 없이 이제 이렇게 모래로 거기는 사하라 사막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로 이제 경사로를 만들고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강목 해서 이제 밀어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건 청동기 시대니까요. 청동기로는 돌을 못 들어올리거든요. 근데 그리스 시대 때 철기 문명이 되면서 철기로는 이거를 돌을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 신전은 기중기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고 그 18세기까지는 건축가들이 가장 뛰어난 공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공학의 발전사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건축 물론 지금도 뭐 그 시공 방식이나 내진 설계 뭐 친환경 이런 쪽에서 이제 건축 쪽에서도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공학 전반으로 봤을 때 진짜 첨단에선 건축은 한참 떨어지죠, 솔직히. 뭐 전자니 AI니 뭐 바이오니 로봇이니 그런 거에 비하면은 건축은 좀 둔탁하고 아직도 요즘 마무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풀칠해서 도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현대 과학이 막 발전하기 전까지는 건축이 첨단 학문, 첨단 공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무기도 만들고 실제로 아까 이제 이거 설계한 미켈란젤로 돔에다가 그 네이버 부분 선형 붙이고 파사드 인면 설계한 마데로라는 사람도 사실은 토목 겸하고 성체를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체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첨단 기술 같은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옛날에 그 기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높이 올리려다 보니까 이 벽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집만 한 거예요. 벽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물량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이 근대 크게 큰 주제, 근대 초입 거기 주제와 이제 사실은 이게 더 그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크 말기, 그러니까 1670년경부터 이제 데카르트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지성혁명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키즈들이 각 분야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건축이 제일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건축가들이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종합예술가 유형, 건축가가 시대마다 유형이 있는데 현대는 단연코 사장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설계사무소 운영도 잘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줘야 되고 프로그램 새로 나오면은 몇 천만 원짜리 쫙 깔아야지 바로 나오고 뭐 그 일거리도 잘 따와야 되고 등등등. 근데 르네상스 바로크까지는 종합예술가형.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도 짓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림도 그려주고 조각도 다. 그러다가 데카르트 키스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엔지니어형 건축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저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성소피아 성당의 요 펜던티브 돔 유형인데 이걸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벽체가,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도 벽체 하나가 막 긴 쪽은 10몇 미터 이래요, 벽이.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집보다 더 큰. 이게 이제 공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재료 낭비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술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높고 웅장하고 크게 짓기 위해서 물량을 막 안전하게 투입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대답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꼬리를 물고 사실은 그래서 이신교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교가 18세기 때 그게 이제 기독교 주로 카톨릭 쪽이긴 한데 개신교도 그 합세를 해가지고 기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카톨릭은 전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교회사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즘이에요. 그리고 데이즘이 실패하고 이반젤리즘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기독교, 현대 개신교가 지금 이제 타락하는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되는데, 그 데이즘의 성직자들하고 엔지니어형 건축가, 데카르트 키즈들,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으로 풀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베드로 대성당이 재료 낭비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속에 그림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개혁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단적으로 아까 학계서 1장 8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로지에라는 성직자가 그 개혁운동을 벌였던 핵심 인물이었던 로지에라는 성직자가 교회 건축 모델은 이거면 충분하다. 그 사람이 학계서를 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계서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교회를 지어라. 그 말하고 딱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물량 공세, 이게 이제 벽체 구조인데 로마 고전주의의 구조 방식이고, 벽체 구조에서 기둥 구조, 현대 기둥 구조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베드로 대성당 자체가 근대의 모델이 된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비판하면서 근대성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현대 기둥 구조의 출발점. 그래서 프리미티브 헛, 초막 모델, 장막 모델, 그 수많은 선지서에 나오는. 예, 이렇게 하고. 예. 혹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 인문 포럼에서 저희들이 다루게 될 주제들입니다. 이제 사실 이번 하반기는 데카르트의 사상을 잠시 들여다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근대로 진입 이제 하는 것은 내년 2022년도 목요철학 인문 포럼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이고요. 오늘은 일단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물론 우리는 바로크 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뭐 사실 르네상스 때부터 그 시기의 양식 혹은 그 이전의 양식들을 다 모방해서 이렇게 절충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크 시대 때 가장 화려하게 완성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베드로 성당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만나게 될 성 바오로 대성당, 영국입니다. 이거는 바로 런던 대화재라고 하는 하나의 또 큰 사건이 있죠. 그 당대 시기에. 그래서 그 대화재를 통해서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과정 중에 이제 크리스토프 렌이라고 하는 또 건축가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바오로 대성당이 새롭게 이제 지어지고요. 여러분도 또 잘 알고 있는 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든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표적인 임마누엘 칼리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크리스토프 렌이 설계를 했던 거죠. 아주 대단한 또 건축가입니다. 그러나 또 성 베드로 성당과는 또 조금 다른, 그래서 그 독특한 특징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 베드로 성당, 산 로렌소 베르니니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던 베르니니에 의해 완성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더 알찬 설명 덧붙여 주신 임석재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